금요일의 과학터치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주 서림초등학교 교사 오정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물, 순환, 에너지, 자원입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서울대학교 최영주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물, 순환, 에너지, 자원이란 주제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환경공학이라는 분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염된 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오염된 물의 처리뿐만 아니라 이 오염된 물을 통해서 어떻게 이 자원의 순환, 에너지의 순환을 달성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분야에 대한 제 연구를 소개도 시켜드리고 또 거기에 숨겨진 이야기들, 또 이제 숨겨진 과학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더욱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도 교수님의 설명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실시간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강연이 다 끝난 후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강연의 제목은 물, 순환, 에너지, 자원이고 또 이제 오염된 물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거고 또 이제 이것을 에너지의 순환, 자원의 순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서 아까 슬라이드에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 소개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광주 출신이고 광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다음에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저와 비슷하게 어떤 뭐 과학, 공학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으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길도 있구나, 이런 것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옛날 사진들을 좀 긁어 모아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광주 교대부속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저 교복과 저희가 그때는 이제 빵통 모자라고 불렀는데 저 모자가 굉장히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그래서 교대부속 초등학교를 이제 6년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 북구에 우산중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 모습하고 비슷한 사람이 어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뒤쪽에 있는데요. 우산중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광주과학고등학교, 지금은 이제 과학영재고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과는 달리 이때는 주월동에 남구 주월동에 광주과학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를 2000년도에 들어와서 학사 학위를 2006년도에 받았어요. 중간에 당연히 이제 4년이 아니고 이제 6년이 된 것은 이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이겠죠. 그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학원이라고 하면 석사 과정이 있고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석사 과정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사실 중간에 2007년에 이름이 시스템공학부에서 건설환경공학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건설환경공학부, 같은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를 2008년에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1년 동안은 유학 준비를 하면서 거기 원래 이제 같이 연구를 하던 지도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계속 뭐 실험도 하고 뭐 논문도 쓰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09년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해서
예, 중간에 여기 보면은 아들도 낳았고요. 예, 결혼도 했고,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박사 학위를 이제 2013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학위 과정이 한 4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부의 기간이 여기 보시면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도 한 10몇 년 이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바로 어디 다른데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취업이라고 하면 뭐 교수 학교로 가는 것까지 이제 포함해서인데요.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이들 박사 후 연구원이라는 걸 합니다. 제가 석사 과정 동안에 이제 석사 학위를 마치고 학교에서 조금 남아서 연구 활동을 했던 것처럼 이 박사 학위를 마치고 더 흔하게 이렇게 이제 대학교에 남아서 또는 뭐 정부 연구기관에서 박사 후 연구원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정말 자기가 이제 평생 아마도 몸담을 자리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2014년에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그러니까 제 모교죠. 모교 원래 나왔던 학부죠. 건설환경공학부에 이제 조교수로 임용되게 돼서 지금은 이제 조교수를 거쳐서 이제 부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 박사 학위를 따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직업을 얻는 과정이라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의 공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 공부를 해나가고 또는 사실은 석사 학위를 하고 또 박사 학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공부의 길을 넘어서 이제 연구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어느 성취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굉장히 도전해 볼 만한 길이다. 이렇게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제 연구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염된 물에 대해서 제가 다룬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오염된 물이 지금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오염된 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19세기 말 뉴욕의 거리의 모습인데요. 자, 이렇습니다. 산업혁명,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지만 이제 1차 산업, 이제 그 공업 쪽에서의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또 그 이후의 일들인데요. 자, 이제 도시에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생기게 되면서 원래 농촌에 살았던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막 몰리게 되는데요. 원래 농촌에 살았던 생활 습관 그대로 살았던 거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뭐 시골집에 가서 생활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옛날 시골집은요. 뭐 대변이나 소변 이런 거 모았다가 뭐 밭에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소위 말해서 옛날 푸세식 화장실. 그다음에 이제 모든 뭐 씻은 물은 그대로 뭐 농작물에 주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도시에 모여 살면서도 그대로 해왔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리가 쓰레기와 악취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발생을 해요. 또 여기에서 발생되는 가스가 뭐 황화수소 가스, 메탄 이런 가스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메탄 가스 같은 경우는 또 발화성이 있기 때문에 좀 폭발의 위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잘 들어보신 바로는 뭐 이런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파일이 왜 생겼는지 아냐. 파리에서 너무 길거리에 오물이 많아서 이걸 피하고자 원래 남자들이 먼저 하이힐을 신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산업혁명에 의해서 도시에 농촌에서의 인구가 유입됐지만 생활 습관은 그대로 유지했을 때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옛날의 일이기만 할 거냐?
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를 포함해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들에서는 이제 아까 발생했던 일들이 이제 옛날의 일이 됐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서 산업 발전에 따라서 도시, 특히 여기 보시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사실은 울란바타르를 2번 정도 가봤어요. 최근 한 7년 사이에 2번 정도 가봤는데요. 정말 갈 때, 처음 갔을 때하고 두 번째 갔을 때하고 정말 많이 바뀌고 많은 시설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자리를 찾으러 원래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 보시는 이제 게르라는 데서,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과 같은 게르라는 곳에서 유목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 생활 방식 그대로 이제 도시에 울란바타르에 모여 살게 된 거예요. 아무런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위생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몽골 인구 300만 명의 3분의 2인 200만 명이 울란바타르에 산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굉장히 큰 19세기 말 뭐 뉴욕에서 일어났던 이런 위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심각한 도시 문제로 현재도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영국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이 좀 더 빨리 발생했죠.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과 같은 이제 19세기 말에 뉴욕에서 봤던 모습은 이제 영국은 사실 그것보다 전에 일어났고, 미국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늦게 발생을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그래서 해결책을 낸 것은 되도록이면 빨리 도시에서 생겼던 생활 공간에서 생겼던 어떤 이제 생활 하수, 산업 폐수 이런 것들을 하수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빼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강으로 보내자.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고형물, 고체로 된 폐기물들은 또 모아서 매립지로 보내자.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처리 기술이라는 게 발달하지는 않았고, 또 이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게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썩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서 내보내냐, 그냥 강을 폐수의 수로로 쓰자,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영국의 템즈강 이런 데서 뭐 악취, 오염 이런 게 엄청나게 심각하게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왼쪽 사진에 보시면 마이클 패러데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뭐 전자기 유도의 이론, 이런 것들 밝히고, 뭐 패러데이의 법칙, 이런 걸로 이제 유명한 그 마이클 패러데이인데요. 옛날 과학자들은 정말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템즈강을 이제 상류 하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오염도를 보면서 이 심각성을 여기 보시는데 타임즈지에 이 기고문으로 올린 게 아직까지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왼쪽 그림은 사파고요. 그때 쓰였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시간을 써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영문 독해 연습도 하실 겸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 관계상 혹시 덜 읽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더 읽어 보셔도 되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이제 요지는 그래서 이제 그 오염도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고 이제 opaque, OPAQUE라고 하는 건 이제 불투명한 이런 거죠. 이제 너무나 거의 이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자기가 흰 종이를 떨어뜨려 봤더니 흰 종이가 가라앉기 시작하자마자 물속에 조금 들어가자마자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정도로 더러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측에 있는 화면에 보시면 이제 미국의 어떤 강에서 불이 붙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산업 폐수가, 특히 이제 기름이 섞인 산업 폐수가 아무런 처리 없이
물속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발생했던 건데요. 뭐 물에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끌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던,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발생했던 거죠. 이게 또 과연 20세기 중반 정도에서 끝난 일인가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영화,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것의 어떤 모티프가 된 거가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이죠. 이게 여기 보시면 1991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이제 굉장히 심각한 환경 문제로 20세기 또 21세기 지금까지를 포함해서 근데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큰 환경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요. 또 녹조, 4대강 녹조 사건. 이것도 결국은 오염된 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것이 한 가지 원인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도시 위생의 문제, 안전의 문제, 그 다음에 물 환경의 오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까지 선택해 오고 있는 것은 여기 보시듯이 오염된 물을 되도록 빨리 생활 환경으로부터 배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러분들 우리 생활을 보면요. 물이 오염되자마자 정말 순식간에 우리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오른쪽에 보시는, 위에 보시는 수세식 변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물을 오염시키자마자 정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우리 눈 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하수도관을 타고 흘러서 결국은 하수 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하수 처리장에서 뭐 변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밑에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 하수 처리장에서 방류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오염도를 낮춘 후에 그것을 방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브리티시 메디신 저널이라는 곳에서 주로 이제 의사,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 여기 보시는 이제 이런 분들을 가지고 주로 그래도 이제 의료 쪽에 관계가 깊은 분들이 많고 나머지는 일반인입니다. 대상으로 해서 근대에 있어서 가장 대단한 의료적인 이제 발전은 무엇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가 있는데요. 과연 5위는 무엇이고 4위, 3위, 2위, 그다음에 1위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5위부터 천천히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DNA 스트럭처의 발견, 왓슨과 크릭, 뭐 이중 나선 구조,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 요게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죠. 백신의 도입, 요것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3위 기대되시죠? 아네스테시아, 이건 이제 마취제입니다.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 마취를 잘 해야, 뭐 옛날에 관훈장을 바둑 두면서 뭐 팔에 있는 도구에 긁어냈다고 하지만 실제로 좀 과장된 바가 있겠죠. 실제 수술하려면 마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생제 역시 중요하죠. 병원균과 싸우려면. 자, 1위 뭘까요, 여러분? 위생입니다. 즉 깨끗한 물의 공급과 즉 이제 상수도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스위치, 이게 이제 하수, 생활하수인데 생활하수의 적절한 폐기 디스포설,
이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의료계를 대부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도 이렇다는 거죠. 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정말 뿌리채 이 밑에 것들이 모두 필요 없을 정도로 예방의 차원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개인 위생의 발전이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여러분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것 또는 우리 환경공학이라는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뭐 제 자평입니다마는 일하고 있는 사람 입장입니다마는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해온 어떤 상하수도 시스템이 엄청나게 우리의 삶에 이바지한 게 사실이지만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또 다른 시각에서 평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 다른 걸 생각 안 하고 경제적인 발전,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정말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이제는 지속 가능성도 중요해졌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유엔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서 여기 17가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또 우리 물 분야에 있어서도 뭐 6번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전히 다루어지고 있는 목표죠. 어쨌든 이제 이 지속 가능성의 의미 자체는 미래 세대의 것을 어떤 것들을 이제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금 세대의 발전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화석 연료의 고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고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지금보다 더 크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적용시키고 또 삶을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진다는 거죠. 자, 이 관점에서 다시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냥 처리하려는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이 오염된 물, 생활 하수가 있고 산업 공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산업 폐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물을 다시 살펴봤을 때 사실은 이게 물과 에너지원과 유용 자원의 이 섞여진 혼합 물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오염된 물이지만 이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오염된 물이지만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을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이건 모두 소중한 자원이자 에너지였다는 거죠. 물에 있는 성분들, 오염된 물에 있는 성분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물이고요. 물 그 자체고요. 물 자체가 정말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적정하게 처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냐. 공장의 냉각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화장실 변기물 이런 것들은 마시는 물만큼 꼭 그렇게까지 깨끗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제 잘 활용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속에 오염된 물질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유기물질인데요. 사실은 이 유기물질은 인류가 에너지를 얻는 대부분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화석연료, 유기물질이죠.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전부 유기물질이고 우리는 이것을 산소를 들이마셔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면서 그 에너지를 저장해서 씁니다. 오염된 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결국은 잘 회수하면 이것을 가지고 산소로 태워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물에는 질소나 인과 같은 영양 염류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강물로 그대로 배출됐을 때 또 호수로 배출됐을 때 굉장히 이제 큰 오염원이 되고 아까 녹조라 때 보셨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식물에 주는 비료나 영양제를 보시면 그 성분이 질소인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녹조, 이것도 결국 식물과 비슷한 생명체인데 이런 것들의 생장을 촉진하는 게 질소와 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작물을 자라게 하는데 필요한 것도 질소와 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과소중한 자원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제 와서 이제 굉장히 시간이 지났는데 연구 주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서론이 길었고요. 생활화수로부터 질소를 회수하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또는 우리말로는 이제 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질소를 회수하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저희는 대학교에 있는 이제 연구자들은 보통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이런 논문으로 해서 발표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했구나, 이런 새로운 연구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자가 중간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1 저자가 오른쪽 위에 사진에 나오는 이제 이우람이라는 저희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 이름이 맨 마지막에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이런 논문을 쓰게 됩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제 전 페이지를 제가 붙여놨는데요. 12페이지 정도 되죠. 대강 한 10페이지 내외의 논문을 쓰게 됩니다. 자,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사실은 좀 상당히 복잡한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산염기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산은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이고 염기는 수산화이온을 내는 물질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시고 뭐 화학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셨다면 조금 더 여기에서 나아간 산염기의 정의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산은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 수산화이온을 내는 물질, 염기는 수산화이온을 내는 물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약간 과학적인 어떤 흥미에 따라서 문제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물, H2O죠. 산일까요? 염기일까요? 아니면 둘 다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사실 이 안에 없습니다. 물은요, 헬이 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헬이 돼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됩니다. 그럼 뭐다? 산이면서 염기이다. 그렇습니다. 물의 양쪽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물은 산이면서 염기이고요. 이제 화살표가 좌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가역 반응이라는 얘기고요. 이 가역 반응은 언제나 평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제 평형은 H+의 농도와 OH-의 농도의 곱이 몰 농도로 표현됐을 때 10-14가 됩니다. 제가 사족을 하나 붙여놨는데 여러분들 혹시 더 혼동되실지 모르겠어요. 실제로는요, H+의 형태로 물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속에 존재하는 화학종은요, H+가 아니고 물 분자에 H+가 하나 더 붙은 H3O+, 우리가 하이드로니움 이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 상식 또는 흥미에 따라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H라고 부르는 게 이제 우리 수소이온 농도예요. 그래서 pH가 낮으면 상인이고 pH가 높으면 염기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H+의 농도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쭉 숫자를 보시면 어떤 규칙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중간에 네모칸을 쳐놓은 H+의 농도가 10의 -7승 몰일 경우에 pH가 7입니다. 그죠? H+의 농도가 10의 -6승 몰일 경우에 pH는 6입니다. 10의 -승하고 숫자 거기 들어간 게 pH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산들이 있는데요. 이 산이라고 하는 거는 물속에 들어가서 결국 H+를 내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H+를 내는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내지 않고 그냥 붙어있는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H+를 내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게 그 주위의 pH 환경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수소이온 농도가 낮다,
예, 즉 pH가 여기 보시면 뭐예요? 높을 때는 H+를 하나라도 더 내서 보충해 주려고 해요. 주위의 H+ 농도가 높다, 즉 pH가 낮을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H+를 하나라도 붙어서 얘가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예, 그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 H+를 내놓을 것이냐 갖고 있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pH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 CH3COOH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pH 4.75 정도 됩니다. 그 밑에 보시는 대로 암모늄, 질소가 들어있는 화합물이에요. 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pH가 이 기준이 9.3 정도 됩니다. 그래서 9.3보다 pH가 낮은 환경에서는 NH4+의 형태로, 그 다음에 높은 환경에서는 H+를 내놓고 NH3라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기서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예, NH3라는 건 이제 암모니아 가스고 냄새가 나는 가스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 냄새 나는 가스 맞는데요. 예, 요 NH3가 물에 녹아있는 NH3가 밖으로 공기로 나오려면, 즉 우리가 냄새를 맡게 되는 형태가 되려면요, 기체가 되려면요, 물속에 NH3 형태로 NH3 형태로 존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pH가 낮고 NH4+의 형태로 물속에 녹아서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물질은 휘발되지 않아요.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pH가 높은 상태일 때는 NH3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물속에 녹아있다가 휘발돼서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이제 여기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학적인 원리인데요, 확산이라는 겁니다. 이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 높은 농도에서, 또는 기체로 치면 높은 분압에서 낮은 농도 또는 낮은 분압으로 이동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방귀를 예를 들어서 끼시면 그 냄새가 바로 오는 게 아니죠. 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냄새가 전해 옵니다.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냄새가 점점 더 옅어지죠. 그건 왜? 계속 이 방귀 냄새라는 게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퍼지기 때문이죠. 예,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뭐 잉크의 확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들을 이용해서 생활하수로부터 순수한 질소, 비료 용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활하수에 주로 존재하는 질소는요, 암모늄 NH4+인데요. 이 생활하수에 조금 염기를 타서, OH-를 타서 pH를 높여줍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pH가 높아지면 주로 여기에 있는 화학종이 NH4+가 아니고 H+를 내놓고 NH3 형태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들은 이제 기체상으로 휘발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예,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보시면 여러분 막이 있고요. 그 막을 통해서, 이 막은요, 물에 젖지 않는 막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대로 고어텍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비가 와도 비에 젖지 않죠. 왜냐하면 발수성, 물을 튕겨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멍들이 물에 젖지 않고 공기로 차 있어요. 자, 그러면 공기로 차 있으면 물은 이동하지 못하고, 근데 가스 물질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H3가 기체 물질이 기화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는 뭘 배치하느냐? 황산을 배치합니다. 그러면 황산이 배치되면 NH3 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자마자 NH4+로 다시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NH3는 여기에서 이제 계속 없어지고 낮은 농도로 오른편에서는 유지되기 때문에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왼편에는 높은 NH3 농도 또는 분압, 오른편에는 낮은 NH3 농도가 형성돼서 계속 생활하수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용액으로 NH3가 이동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NH4 황산 암모늄이라는 비료,
성분인 물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순수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아까 보이시는 대로 이제 논문으로 쓰려면 먼저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이것을 보일까 실험을 설계를 하고요. 왼쪽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들을 실제 실험실에서 구현 가능한 어떤 실험 장치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 편에 노란색 물이 생활하수, 염기를 탄 생활하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산용액이고요. 황산용액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배치되는 게 밑에 사진에도 나오지만 멤브레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른쪽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정말로 검은색 점들이 이제 생활하수에 있는 암모니아 농도인데요. 암모니아 농도가 넣어도 계속 떨어지고, 넣어도 계속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시는 이게 이제 황산용액에 있는 암모늄의 농도인데요.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축적되는 것을 실제 실험을 통해 검증을 하고 이 결과를 그림으로도 논문에 싣고 또 그것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거죠. 해석하고 토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대단한 연구 결과를 얻었다라고 홍보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데 사실 이제 제가 나왔던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도 하고요. 또 오른편에 보시면은 여기 국제 학술 대회 이런 데서 이제 발표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소중한 기술을 또 가능하면 제가 이제 원하는 데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도 확보를 해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허를 출원을 해놓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어떤 이제 연구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작업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중한 발견했으면 그것도 잘 발전시켜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동영상 감상을 하실 텐데요. 틀어주시면 이제 이것을 할 때, 이 기술을 적용할 때 문제 중에 하나가 멤브레인 표면이 오랫동안 가동하게 되면은 물에 젖어서 기체가 이동하는 멤브레인이 아니고 물이 이동하는 멤브레인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고어텍스 소재를 오래 쓰면 물에 젖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물에 얼마나 젖느냐, 이 성질은 또는 젖지 않느냐, 젖음을 방지하는 성질은 여기에 보신 대로 이제 물방울을 떨어뜨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방울이 온전하게 좀 더 방울 모양으로 남아 있으면 더 물에 젖지 않는 거예요. 고어텍스 소재로 생각을 해보시면 물을 떨어뜨려도 또르르르 물방울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발수성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동영상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요. 새로운 소재 산화아연 나노물질로 코팅을 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거의 물방울이 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신소재를 개발해서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멤브레인을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황산 암모늄 비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 여기 기사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암모니아가 어떤 연료로서 또는 수소의 저장 매체로서의 어떤 주목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요즘 이제 수소 경제 얘기를 하지만 수소라는 가스 자체는 폭발성이 높고 인화성도 워낙 높거니와 이 압축성도 낮아서 보관하기에 굉장히 힘든 연료입니다. 이에 반해서 암모니아는 훨씬 그 보관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 형태로 수소를 보관했다가 NH3니까 질소 한 분자당 수소 세 분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질소와 수소로 분리를 해내서 그 수소를 빼내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려면 우리가 암모니아 형태로 황산 암모늄이 아니고 암모니아 가스 형태로 이걸 얻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오른편에 아까 막의 오른편에 산을 배치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체를 계속 흘려 보내주거나 진공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험 장치를 통해서 암모니아를 기체 형태로 회수해서 연료로 써보기 위한 그런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활발한 추가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했던 스탠포드 대학의 공대 본부 건물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어요. 읽어보시면 I'm an engineer. I serve mankind by making dreams come true.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처음 석사 과정을 통해서 연구의 길을 걸으면서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 내가 그냥 실험실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물질을 쓰면서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계속 연구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정말 인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또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열심히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제점도 찾으시고 과학적 원리도 탐구하시고 하시면서 공부와 알림과 이런 것들을 쌓아가시면요, 나중에 정말 자신 있게 내가 정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위치에 서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연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활하수로 질소 비료 용액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환경적으로는 도움이 될 듯한데 일반 질소 비료보다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있을까요? 라고 김희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수준이 높은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가 이제 환경공학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제 뭐 자원순환, 에너지순환 연구를 하다 보면 늘 따라붙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이런 기술들의 적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사실 이 기술이야말로 이런 어떤 품질이 좋은 그런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확신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질소를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은 저희가 지금 제시해드린 이 기술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상품성이 생산된 질소 비료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생활하수에 있는 다양한 성분이 있고 거기에는 좀 인체에 좀 유해할 수도 있는 성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도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거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잘 가져가지를 않고 사시는 분들도 좋아하지 않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사실은 아까 막이 제대로 작동한다라고 하면은 하수 생활하수 쪽에서 질소 비료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물질이 암모니아 이외에는 거의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존하는 기술 중에서는 정말 상품성을 갖출 수 있는 질소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 측면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이제 경제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사실 제가 더 말씀을 깊이는 못 드렸지만 이 염기를 투여하는 거예요. 일부러 화학 물질을 투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부피의 물에 염기를 투여해서 pH를 높여야 하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화학 물질은 암모니아를 회수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관건은 사실 투입된 염기의 가격 대비 과연 이게 경제성이 맞냐, 회수하는 질소 비료의 경제성이 맞냐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좀 어떤 가동 환경을 찾은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기술 자체는 아주 새로운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논문의 가장 큰 요지는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이게 정말 경제성 있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정말 경제성 있게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투여하는 염기의 비용보다 회수하는 암모니아의 가격이 높게 그렇게 회수할 수 있다라는 게 논문의 요지였습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다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것 중에 생활하수에서 질소 말고 회수하여 자원으로 쓸 수 있는 또 다른 물질도 있나요? 개인적으로 물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많은데
미세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자원으로 쓰는 연구도 되면 좋겠네요라고 최은영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 예, 우리 듣는 학생들이 굉장히 또 들으시는 분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것 네.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좋은 질문이시고요. 일단 자원 중에 가장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질소인 말씀드렸으니까 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인도 역시나 소중한 비료 자원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스트루바이트라고 해서 알갱이 모양의 실제로 비료로도 판매되는 이런 물질을 침전시켜서 만드는 그런 연구들도 사실은 많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아직 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이제 품질의 측면에서 사실 또 경제성의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용이 많이 되지 않고 있고요. 좀 질소의 측면에서 더 말씀드린다면 질소가 단백질의 성분인데요. 네. 예, 이것들을 잘 예를 들면 미세조류라고 하는 물질들을 키워서 이런 것들 통해서 단백질의 형태로 회수하고 이런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드렸지만 발표 중에 유기물질 그것들 회수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발상이신데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을 생활하수에서 회수했을 때 그 양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하는 관건이 사실은 그렇죠. 예, 그것보다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이제 고형 폐기물 형태로 얻어지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이제 이 고민이 사실은 먼저인 거죠. 사실 이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활발하게 아주 잘 활용되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라서 그거에 일단은 집중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것도 이제 경제성에 대한 게 아까부터 이제 계속 따라 붙는데요. 이 석유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이라는 게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석유를 이제 가공해가지고 그 찌꺼기를 가공해서 나오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가격이 원체 싸니까. 그래서 그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 이런 플라스틱을 만든다는 게 좀 뛰어넘어야 될 장벽이 아직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다시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조금 어렵겠다. 네네, 그런 네네네. 말씀이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오염된 물에 있는 물질 중에서 질소 회수 방법에 대해 연구하셨는데 혹시 유기 물질의 회수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다음에 또 유기 물질의 회수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라고 김민호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 역시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유기물질 회수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유기물질을 이건 이제 흡착이라고 해서 결국 이제 고체 어떤 물질이 잘 달라붙는 유기물질이 잘 달라붙는 고체 표면에 달라붙게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잘 모아서 이것을 통해서 연료를 생산하는 그런 연구도 이제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것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질을 중에서 잘 가라앉는 건 제가 이제 흡착을 통해서 이제 모으고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건 제가 이제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본 거고요. 사실은 그거 말고 가라앉는 유기물질들이 있어요. 가라앉는 유기물질들은 지금 현재도 실제로도 모아서 이것을 통해서 연료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 또 가공을 하면 메탄가스라는 게 나오거든요. 사실 자연계에서 우리 오염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잘 활용하면 에너지원이나 좋은 일들을 활용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환경에 축적된 어떤 쓰레기들 때문에 메탄가스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원하는 환경에서 잘 모을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발생시키게 하면 이게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천연가스의 성분이 메탄가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은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도 연구를 조금 해봤는데 이제 흡착에 대해서 연구를 한 이유는 사실 이거예요. 아까 가라앉는 거는 회수하기가 쉬운데
물에 녹아 있는 거는 지금까지는 회수를 안 하고 처리를 한 다음에 내보냈단 말이죠. 네. 저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이거를 흡착시켜 가지고 모은 다음에 요거를 메탄가스로 만들자 그 시도를 해본 거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흡착제의 어떤 성능 자체가 이 물속에 있는 유기물질이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예, 여러분 질문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물 속에 있는 것을 흡착해서 한다면 더욱더 그 발전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다음 질문입니다. 네, 이번 질문은 이제 교수님의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 네네. 처음에 그 강연 전에 있던 그런 네네. 내용에 관해서인데 네. 저도 과학자가 꿈인데 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라고 네. 김선유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정말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네. 해요. 네, 이 과학자라고 하는 게 저는 어쩔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과학자라고 하는 게 직업 자체로는 좀 애매한 직업이라고 할까요? 아, 예, 실제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과학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이게 저같이 교수면 교수고 어디 연구원이면 연구원이었지 네. 과학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죠. 예, 사실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직종을 통해서 지금 생각하시는 과학자라는 어떤 장래 희망을 달성하시는 게 가능하긴 한데요.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공부를 좀 오래 하셔야 돼요. 네, 일단 보통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이 조금 이제 좀 더 이제 선진국에 가까워진 또 선진국이 된 나라들에서는 사실 박사 학위까지 받지 않으면은 사실 전문가로서 대접을 받기가 조금 힘듭니다. 예. 근데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박사 학위까지 받으려면 사실은 꽤 오래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초, 중, 고 공부하신 만큼 대학교 가서부터 더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원래 이제 다른 말하자면 이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경제 활동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뒤처지게 될 텐데요.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있겠죠. 물론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하면서 돈을 아예 안 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돈을 번다는 게 사실은 돈을 번다는 개념보다는 생활비가 대부분 많이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저희 공대 쪽은 그렇습니다.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하는 경우 동안에도 스탠포드에서도 이제 생활비는 지원을 받고 이제 다녔고 물론 저기 등록금도 지원을 받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그게 돈을 모을 정도는 아닌 거죠. 이게 조금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돈 얘기를 해서 좀 민망하기도 한데 이 생각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자를 생각하실 때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하고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겠다라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은 실험 연구를 하고 이럴 때 상당한 비용이 또 역시 들거든요. 네. 그럼 이 비용은 누가 될 것이냐? 네. 라는 문제도 있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이러이런 연구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이제 국가라든지 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 돈을 주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매력이 당기는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도 원하는 방향의 연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내 자신의 혼자의 어떤 하고 싶은 욕구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게 조금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원하는 방향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요즘에 이공계가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한다고 막 그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과학자라는 그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교수님을 모델 삼아서 과학자가 되는 꿈을 이렇게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이제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아까쯤의 질문과 비슷한데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으시고 박사 후 연구원을 1년 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보통 교수가 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라고 네. 김민서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예, 이 역시 이제 좋은 질문이시고 제가 사실은 이런 그 여러분들 그 장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생겨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해소가 됐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사실은 앞에 슬라이드에 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박사 후 연구는 제가 1년 조금 모자라게 했는데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상당히 짧은 편이고 대부분은 교수로 임용되신다고 하면 교수로 임용되기 전까지 조금 더 길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리라는 게 나야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이렇게 운도 맞아야 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가 이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나중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그 연구자, 과학자의 길은 조금은 이제 끈기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좀 어찌 보면 이제 믿음, 이런 것 좀 확고해야 돼요. 자기 꿈에 대한 믿음 확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 이제 2년, 3년 또는 4년을 두고 생각해 보시면 점점 이제 갈수록 좀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연구를 하는 게 지금 잘 풀린 결과만 보여드렸지만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물론.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내가 노력하면 정말 노력하면 이건 달성 가능한 거구나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버티셔야 돼요. 버티셔서 실패하신 케이스는 못 봤어요. 거의. 근데 이제 그 동안에 너무 고민이 많고 너무 왔다 갔다를 하면은 그러면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끈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길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그 말이 떠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주과학문화협회에서 2가지 이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연 후기 공모전입니다. 실시간 본강연 또는 도입 강연을 시청한 소감이나 실시간 방송 중 질문을 남겨 그 질문이 채택되어 교수님께 답변을 들은 경험 등 강연 후기를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그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 사례 공모전입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주 강연을 수업에 활용하신 모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3차례에 걸쳐서 우수작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 안내입니다. 본강연은 7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 유튜브 실시간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최혜선 교수님을 모시고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신약 개발이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이며 도입 강연은 주월중학교 윤부연 선생님께서 구름 이젠 너의 이름을 불러줄게 라는 주제로 강연 후 영상을 탑재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물, 순환, 에너지, 자원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최용주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끝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저녁을 금요일의 과학터치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금요일의 과학터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